10월의 끝 무렵이었다. 찬바람이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낸 그 오후, 경기도 어느 소도시 골목 안쪽에 자리한 낡은 단독주택 마당에서 감나무 한 그루가 홀로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20년은 좋게 됐을 나무였다. 기둥이 굵고 가지가 넓어서 가을마다 동네 아이들이 몰래 담장 너머로 손을 뻗어감을 따가곤 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감이 주렁주렁 열렸다. 그런데 그 집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조용했다. 낮 동안 사람 소리 한 번 나지 않는 집이었다. 그 집에 72살의 윤정분이 혼자 살았다. 남편 박순봉이 세상을 떠난 지 이제 5해가 됐다. 아들 박성민은 며느리 이선희와 함께 차로 20분 거리의 아파트에 살았고 한 달에 2~3번 들르는 것이 고작이었다. 처음 아들이 이사하자고 했을 때 윤정부는 따라가지 않았다. 남편의 흔적이 남은 집을 떠날 수가 없었다. 마당 한쪽에 박순봉이 손수 쌓은 작은 돌담, 부엌 문지방에 그가 박아둔 못 하나, 그것들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없으면 안 될 것들이었다. 윤정부는 오래전부터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 포목점을 운영할 때도 그랬다. 손님이 흥정을 해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값을 맞춰줬고 외상을 갚지 않는 손님에게도 먼저 다그치는 법이 없었다. 그냥 때가 되면 오겠지. 그렇게 기다렸다. 남편은 그 점을 답답해했다. 당신은 속이 없어. 아니면 너무 많아 하고 핀잔을 줬는데 윤정부는 그때마다 웃기만 했다. 속이 없는 게 아니라 속을 드러내는 방법을 몰랐다. 그게 더 정확했다. 그 오후 윤정부는 안방 장롱 앞에 한참 서 있었다. 장롱은 결혼할 때 친정에서 보내준 오동나무 장롱이었다. 기름칠한 듯 반들반들하던 것이 이제는 결이 일어나고 여기저기 칠이 벗겨져 있었다. 경첩이 삐걱거렸고 맨 아래 서랍은 너무 세게 닫으면 쪼개질 것처럼 낡아 있었다. 그래도 윤정부는 이 장롱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아들이 몇 해 전 새 옷장을 들여놓겠다고 했을 때도 고개를 저었다. 이거면 된다. 이거면 충분해. 그 한마디에 성민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다. 윤정분이 장롱 문을 열었다. 오래된 나프탈렌 냄새가 묵직하게 흘러나왔다. 옷가지 사이로 손을 뻗어 제일 안쪽 선반 깊숙한 곳을 더듬었다. 그곳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녀는 눈 감고도 알았다. 수십 번도 넘게 손이 닿았던 자리였으니까 손끝에 천이 잡혔다. 낡은 보자기였다. 한때 자줏빛이었던 것이 세월에 발해어 이제는 어중간한 분홍빛에 가까워진 보자기. 칠밥 여러 곳이 풀려 있었지만 안 이것을 감싸는 기능만은 잃지 않고 있었다. 윤정부는 보자기를 꺼내 거실 탁자 위에 놓았다. 보자기를 풀면 그 안에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봉투를 열면 통장 한 권과 접힌 편지 몇 장이 나왔다. 그녀는 오늘도 그 과정을 천천히, 그러나 끝까지 하지 않았다. 통장 표지만 손가락 끝으로 쓸었다가 다시 접어 넣었다. 꺼낸 것을 도로 제자리에 두는 일. 그 일을 윤정부는 해마다 이 계절이면 반복했다. 꺼내고 바라보고 다시 넣고 말하려다 말고 나아가려다 물러서고 30년이 그렇게 지나갔다. 그때 대문 여닫히는 소리가 났다. 이어 마루를 오르는 발소리. 어머니, 저예요. 선희, 며느리 이선희였다. 윤정부는 재빨리 보자기를 장롱 안에 밀어넣고 문을 닫았다. 경첩이 크게 삐걱 소리를 냈다. 그녀는 잠시 그 소리가 마당까지 들렸을까 싶어 손을 멈춘 채 숨을 참았다. 어머니, 계시죠? 응, 여기 있어. 윤정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방에서 나왔다. 양손을 앞에 모은 채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다. 이선희는 커다란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마루에 서 있었다. 두부, 파, 황태포가 봉투 위로 삐져나와 있었다. 황태국 끓여드리려고요.
입맛 없으실 것 같아서 그냥 오지 뭘 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윤정부는 봉투 하나를 받아들었다. 두 여자는 나란히 부엌으로 들어갔다. 이선희가 시어머니 집을 드나든 것은 결혼 이듬해부터였다. 가게 일이 없는 날이면 꼭 들렀다. 반찬을 만들어 오거나 청소를 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오는 날도 있었다. 그 20년 동안 두 여자가 나눈 대화는 언제나 비슷한 주제를 맴돌았다. 식사는 하셨냐? 무릎은 괜찮으시냐? 성민이 요즘 바쁘다. 날이 추우니 조심하라. 그 이상을 넘어가는 이야기는 좀처럼 없었다. 선희는 그게 늘 마음에 걸렸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었다. 면박을 주거나 구박을 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요긴한 것이 생기면 먼저 챙겨줬고 생일이면 잊지 않고 전화를 해왔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적당한 온도를 유지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그만큼의 거리. 20년 동안 그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다. 선희는 그 이유를 몰랐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아니면 어머니가 그냥 그런 분인가? 자책과 체념 사이를 오가며 선희는 그 거리를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다. 부엌에서 황태를 불리는 동안 두 여자는 말없이 각자의 손을 움직였다. 팔을 다듬는 소리, 물 오르는 소리,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길게 기울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 안색이 좀 안 좋으세요. 괜찮아.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잤어. 선희는 더 물어보지 않았다. 국물이 끓기 시작했다. 하얀 김이 부엌 천장으로 올라갔다. 그날 저녁 선희는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가기 전 안방 화장실을 들렀다. 손을 씻으려고 세면대 쪽으로 가다가 장롱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아까 경첩 소리가 날 때 제대로 닫히지 않았던 것 같았다. 선희는 아무 생각 없이 닫으려고 손을 뻗었다가 문 사이로 보이는 무언가에 시선이 멈췄다. 발에서 분홍빛이 된 낡은 보자기. 선희는 손을 거뒀다. 어머니 물건이었다. 장롱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거실로 나왔다. 별것 아니겠지 싶었다. 하지만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보자기의 색깔이 눈에 어른거렸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윤정부는 그날 밤 오래 잠들지 못했다. 며느리가 돌아간 뒤 부엌을 정리하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장롱 앞에 서자 가슴이 조여드는 것 같았다. 문 사이로 보자기가 보였던 것을 선희가 봤을까? 안 봤겠지. 그냥 닫고 나갔으니까. 하지만 그 생각이 한번 들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런 조마조마함은 처음이 아니었다. 선희가 이 집에 드나든 20년 동안 윤정부는 늘 그 보자기가 발각될까봐 마음 한구석을 졸였다. 청소를 와서 장롱을 열게 될까봐, 아니면 어딘가 옮겨두다가 스스로 실수를 할까봐. 그래서 처음엔 장롱 맨 안쪽에 뒀던 것을 나중엔 침대 밑에, 또 나중엔 베란다 창고 구석에 숨겨두기도 했다. 그러다 결국 다시 장롱으로 돌아왔다. 이 장롱 밖에는 믿을 수 있는 곳이 없었다. 윤정부는 불을 끄고 누웠다. 천장이 어두웠다. 30년 전이 떠올랐다. 그 봄날이, 포목점 창가에서 처음 이종만을 보던 날이,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 윤정부는 눈을 감았다. 기억이 오면 피하는 법이 없었다. 그냥 맞이하는 수밖에. 그렇게 오랫동안 혼자였다. 마당 감나무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가지가 서꺼기는 소리. 윤정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낮에 꺼내 들었다. 다시 넣은 보자기를 생각했다. 언제쯤 꺼낼 수 있을까? 아직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어둠 속에 오래 누워 있었다. 이선희가 박성민과 결혼한 것은 26살 봄이었다. 첫 만남은 지인의 소개였다. 성민은 처음 만난 자리에서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다. 체육교사 특유의 꼿꼿한 자세로 앉아서 짧게 물어보고 짧게 대답하고
그뿐이었다. 선희는 그게 오히려 편했다.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보다 조용히 곁에 있는 사람이 믿음직스럽게 느껴지는 성격이었으니까. 3번 만나고 사귀었고 12달 뒤 결혼했다. 문제는 결혼 전부터 예고됐다. 성민의 어머니 윤정부는 아들이 여자 이야기를 꺼냈을 때 단 하나만 물었다고 했다. 친정이 어딘가? 이선희의 친정은 충남의 작은 도시였다. 아버지 이종만은 그곳에서 철물점을 운영했는데 선희가 23 되던 해 여름에 뇌졸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선희가 15살 때 이미 가셨고 그러니 선희에게는 가족이 없었다. 결혼식 날 친정 쪽 자리는 아버지 친구분 2분과 먼 친척 하나가 전부였다. 윤정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고 했다. 성민이 어머니, 뭐가 걱정이에요? 하고 묻자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만 했다. 성민은 어머니가 선희의 형편을 걱정하는 거려니 싶었다. 하지만 선희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다른 느낌을 받았다. 단순한 걱정이 아닌 무언가,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냥 넘어가기엔 마음에 걸렸다. 결혼식 날 윤정부는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내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눈물을 흘리거나 감격하는 모습 없이 새 며느리를 맞이하면서 꾸벅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선희가 절을 올렸을 때 받으면서 짧게 말했다. 고생이 많겠네. 그게 전부였다. 잘 부탁한다는 말도, 잘 지내보자는 말도 없었다. 고생이 많겠네. 선희는 그 말이 오랫동안 귓가에 남았다. 따뜻한 건지 차가운 건지 알 수가 없는 말이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다. 어머니가 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성민은 잠깐 멈추다가 말했다. 그런 게 아니야. 원래 표현을 안 하시는 분이야. 신경 쓰지 마.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속에 조용한 결론을 내려놓았다. 이 집 어머니와 가까워지는 건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무리하게 다가가려 하지 말자. 잘 모시되 너무 기대하지 말자. 그게 선희가 20년 동안 유지해온 방식이었다. 윤정부는 며느리에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명절이면 용돈을 챙겼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와서 돌봐줬고 선희가 몸이 좋지 않을 때는 반찬을 해서 가져다 줬다. 겉으로 보면 충분히 살뜰한 시어머니였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선희에게는 의무처럼 느껴졌다. 마음에서 우러난 것 같지가 않았다. 틀린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어딘가 체온이 없었다. 20년을 함께한 가족인데 처음 만난 사람처럼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선희가 시어머니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려 했던 것은 딱 한 번이었다. 결혼 6년 차 남편과 크게 다투고 난 뒤였다. 선희는 전화기를 들고 윤정분에게 전화를 걸었다. 위로가 필요했던 게 아니었다.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다. 윤정부는 짧게 말했다. 성민이 성격 알잖아. 좀 있으면 괜찮아져.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선희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뒤로 선희는 시어머니에게 속마음을 꺼내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게 상처였냐고 물으면 그렇다고도 아니다고도 하기 어려웠다. 그냥 그런 분이구나 하고 받아들인 것이었다. 10월이 다 가고 11월이 됐다. 선희는 그 보자기를 거의 잊고 있었다. 꽃집 일이 바빴다. 가을 결혼 시즌이라 주문이 밀려 있었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화분을 나르고 꽃을 다듬었다. 중학생 둘을 건사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다 보자기를 다시 보게 된 건 전혀 예상치 못한 날이었다. 11월 중순 윤정분이 독감으로 사흘째 알아눕자 선희가 매일 들러 죽을 쑤어드리고 이불을 갈아드렸다. 셋째 날 저녁 시어머니가 먼저 잠든 뒤 선희는 방을 간단히 정돈하려다가 안방 장롱 위 선반에 눈이 갔다.
선반 위에 놓인 물건들을 옮기다가 선반 모서리 안쪽에 쑤셔 넣어진 보자기가 손에 잡혔다. 그 바래진 분홍 보자기였다. 선희는 손에 잡은 채 잠시 멈췄다. 얇은데 단단한 무게가 느껴졌다. 뭔가 납작하고 중요한 것이 들어있는 느낌이었다. 선희는 손을 거두고 보자기를 제자리에 놓았다. 어머니 물건에 손댈 수 없었다. 그냥 두고 나왔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손끝에 감촉이 남아 있었다. 이선희는 꽃을 다루는 사람이었다. 꽃이 좋아서 꽃집을 냈다기보다 꽃이 필요해서 꽃집을 낸 것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홀로 지내던 시절 선희는 이유도 없이 꽃을 사는 버릇이 생겼다. 슈퍼마켓에 들를 때마다 한 단씩 사다 방 안에 꽂아뒀다. 꽃이 피어 있으면 혼자인 방 안이 덜 텅 빈 것 같았다. 아버지 기재산 날에는 꼭 국화를 사다 소반 위에 올려뒀다. 말로는 못하는 것을 꽃으로 대신했다. 그러다 보니 꽃에 대해 자연스럽게 많이 알게 됐다. 결혼하고 나서 취미 삼아 배운 화훼 기술이 꽤 쓸만했고 아이 둘이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 작은 가게를 낸 것이 지금까지 왔다. 선희의 꽃집 이름은 오늘의 꽃이었다. 거창한 이유가 있는 이름은 아니었다. 그냥 오늘, 지금 이 꽃이 예쁘다는 뜻이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오늘 눈앞에 핀 꽃. 그게 선희가 꽃을 대하는 방식이었다. 어제 시들어도 오늘 새 꽃을 꽂으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그 꽃과 달랐다. 20년이 지나도 피지 않는 것이 있었다. 왜인지는 몰랐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런 관계인 건지. 선희는 가끔 혼자 가게에 남아서 꽃을 정리하며 그 생각을 했다. 어머니와 나 사이에 왜 이렇게 거리가 있을까? 오늘의 꽃처럼 그냥 오늘 새로 시작하면 안 될까? 그게 안 됐다. 20년이 지나도 안 됐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선희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선희는 시어머니에게 꽃을 가져다 준 적이 있었다. 결혼하고 처음 맞이한 윤정분의 생일이었다. 선희는 꽃집에서 국화 한 다발을 정성스럽게 묶어 들고 갔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꽃이 뭔지 몰라서 가장 오래 피는 국화를 골랐다. 희고 노란 국화들을 모아서 리본도 달았다. 윤정부는 꽃을 받아 들고 고맙다고 했다. 그리고 꽃병에 꽂았다. 그게 전부였다. 예쁘다거나 기쁘다거나 고맙다거나 하는 말이 더 나오지 않았다. 선희는 그 자리에서 괜찮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원래 표현을 잘 안 하시니까.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슬며시 서운했다. 정성을 다해 골랐던 건데. 물론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어머니도 자신도 그냥 어긋나는 것이었다. 그 이후로 선희는 시어머니께 꽃을 가져가지 않았다.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것들을 챙겼다. 꽃은 안 가져갔다. 감정이 담긴 것은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실용적인 것만 챙기기로 했다. 그것이 더 편했다. 그런 20년이었다. 그런 20년이 흐르는 동안 선희가 모르는 사이에 시어머니 집, 장롱 안에는 낡은 보자기 하나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윤정부는 선희가 가져다 준 그 국화를 사흘 동안 봤다. 꽃이 시들기 시작할 즈음 윤정부는 꽃병에서 꽃을 꺼내 신문지에 싸서 쓰레기통에 넣었다. 마음 한구석에 뭔가가 남아 있었지만 그게 뭔지 설명하기 어려웠다. 며느리가 국화를 가져왔을 때 윤정부는 감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예쁘다고 해야 하나? 잘 골랐다고 해야 하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것이 윤정분이 20년 동안 며느리에게 가지지 못한 것이었다. 마음을 말로 꺼내는 능력. 자신도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알면서도 쉽게 달라지지 않았다. 거기에 비밀까지 얹혀 있었다. 비밀이 있으면 더욱 가까이 가기 어려웠다.
열한 10월의 바람이 마당을 지나갔다. 감나무 잎이 우수수 떨어졌다. 윤정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장롱 쪽으로 눈을 돌렸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다. 사건은 12월 첫째 주에 벌어졌다. 윤정분이 읍내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간 날이었다. 반년에 한 번씩 꼭 가는 검진이었는데 버스를 타고 왕복하면 반나절이 걸렸다. 선희는 그 시간을 이용해 시어머니 집을 대청소하기로 했다. 어머니 없이 하는 편이 더 마음 놓이고 꼼꼼하게 할 수 있었다. 베란다도 닦고 김치 냉장고도 정리하고 오래된 것들을 버릴 것과 남길 것으로 나눠야 할 것 같았다. 오전 10시에 도착해서 청소를 시작했다. 화장실 타일을 닦고 창틀 먼지를 걷어내고 부엌 찬장 위에 쌓인 것들을 내렸다. 오래된 달력, 안 쓰는 보온병, 언제 받았는지 모를 선물 상자들. 선희는 하나씩 살펴보며 정리했다. 2시간이 지나자 등에 땀이 배었다. 안방으로 들어갔다. 겨울 이불을 꺼내 베란다에 햇볕을 쬐어주기로 했다. 이불을 드러내고 장롱 위 선반에 손을 올리다가 안쪽 구석에 뭔가가 걸렸다. 떨어진 건가 싶어 끄집어냈더니 작고 낡은 봉투였다. 겉면이 누르스름하게 변색돼 있었고 아무 글씨도 적혀 있지 않았다. 봉투 입구가 세월에 녹아 저절로 열려 있었다. 안에서 작은 종이 쪽지가 반쯤 나와 있었다. 선희는 그것을 보고 잠깐 멈췄다. 어머니 물건이었다. 그냥 제자리에 둬야 했다. 그런데 쪽지가 반쯤 나온 채 눈앞에 있었고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손을 뻗어 쪽지를 꺼냈다. 잉크가 흐릿하게 바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종만 씨 것입니다. 선희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잊지 말 거. 선희는 그 자리에서 굳었다. 종만, 이종만, 선희의 아버지였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봉투를 내려놓고 안방 장롱 앞으로 갔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다. 장롱 문을 열고 선반 안쪽을 더듬었다. 바래진 분홍 보자기가 손에 잡혔다. 전에 손이 닿았던 바로 그 자리였다. 꺼내서 거실 탁자에 놓았다. 보자기를 풀었다. 안에 갈색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다. 봉투를 열자 통장 한 권과 접힌 종이들이 나왔다. 통장 표지를 확인한 순간 선희는 숨이 막혔다. 거기에 적힌 이름은 윤정분이 아니었다. 이종만, 선희의 아버지 이름이었다. 주소는 이 집 주소. 통장 개설일은 31년 전이었다. 선희가 성민과 결혼하기 2달 전이었다. 통장을 펼쳤다. 빽빽하게 입금 내역이 찍혀 있었다. 처음에는 얼마 안 되는 금액이었다가 해가 지날수록 금액이 조금씩 불어났다. 빠진 달이 없었다. 한 달도 거르지 않고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마지막 입금은 3달 전이었다. 선희는 통장을 든 채 움직이지 못했다. 누군가 30년 넘게 이 통장에 돈을 넣어왔다.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 앞으로. 그 사람이 윤정분이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아버지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30년을 모아왔다. 왜? 대체 왜?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접힌 종이들을 집어들었다. 편지였다.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윤정분이 쓴 편지였다. 반듯하고 꼼꼼한 글씨. 선희는 그 글씨를 알아봤다. 어머니가 손수 적어준 반찬 레시피에서 본 그 글씨였다. 선희는 첫 줄을 읽었다. 종만 씨,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다. 편지지 위에 동그랗게 번졌다. 선희는 눈물을 닦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거실 창밖으로 겨울 하늘이 내려앉아 있었다. 마당 감나무에는 잎이 다 진 뒤 홀로 버텨있는 마지막 감 하나가 외롭게 달려 있었다. 그 고요한 풍경 속에서 이전이는 자신이
20년 동안 알지 못했던 세계 앞에 혼자 서 있었다. 선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무릎이 탁자 모서리에 닿아 있었는데 그것도 느끼지 못했다. 손에 쥔 편지를 내려다보며 첫 줄을 반복해서 읽었다. 종만 씨,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서걱였다. 왜인지는 아직 몰랐다. 아직 이유를 다 읽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눈물은 이미 나왔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이 여기 있었다. 이 집 어머니의 글씨로, 통장에, 편지에, 30년의 숫자들 속에. 선희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편지를 다시 펼쳤다. 읽어야 했다. 무슨 이유인지 알아야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어머니가 아버지 이름으로 30년 동안 돈을 모았는지. 편지는 여러 장이었다. 날짜가 각각 달랐다. 선희는 맨 처음 날짜의 편지부터 읽기 시작했다. 창밖에서 겨울 바람이 불었다. 마당의 마지막 감이 흔들렸다. 선희는 그 바람 소리도 못 들은 채 편지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편지를 읽는 동안 선희의 표정이 여러 번 바뀌었다. 눈살이 찌푸려지다가, 입술이 떨리다가, 눈이 다시 붉어지다가, 한 장을 다 읽고 나면 다음 장을 집어들었다. 손이 멈추지 않았다. 멈출 수가 없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났을까. 시계를 보지 않아서 몰랐지만 창밖 햇살이 기울기 시작했을 때 선희는 마지막 편지를 손에 쥐고 있었다. 5장. 모두 5장의 편지를 읽었다. 받는 사람 주소도 없는, 붙여진 적 없는 편지들. 선희는 마지막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그 자세로 한동안 있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울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옷깃을 적셨다. 그때 대문 소리가 났다. 윤정분이 검진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었다. 선희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고개를 들었다. 마루 오르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거실 문이 열렸다. 윤정분이 안으로 들어섰다가 선희가 거실 탁자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탁자 위에 펼쳐진 편지들과 통장이 보였다. 두 여자의 눈이 마주쳤다. 윤정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마루에 서 있었다. 그 눈빛에서 선희는 모든 것을 읽었다. 당황함이 아니었다. 두려움도 아니었다. 오래 기다려온 것이 마침내 왔다는 그런 표정이었다. 피할 수도,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것을 아는 얼굴이었다. 윤정분이 천천히 신발을 벗었다. 마루에 올라 거실로 들어왔다. 선희는 일어서려다가 무릎에 힘이 없어 그 자리에 그냥 있었다. 봤구나. 윤정분이 말했다. 짧게, 그리고 피하지 않고. 그 세 글자의 선희는 다시 눈물이 차올랐다. 부정하거나 설명부터 하려 들지 않았다. 그냥 인정했다. 봤구나. 이제 알겠구나. 그 말 안에는 3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두 여자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창밖에서 초겨울 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다. 마당 감나무의 마지막 감이 그 바람에 흔들렸다. 그래도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오래 버텨온 것처럼 아직 거기 있었다. 선희가 먼저 말했다. 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한 단어 안에 20년이 담겨 있었다. 왜 그랬냐는 물음이, 몰랐다는 고백이, 알게 됐다는 떨림이 모두 함께였다. 윤정부는 맞은편 소파에 천천히 앉았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등을 곧게 세웠다. 20년 내내 며느리 앞에서 취해온 자세였다. 차갑게 보이는, 그러나 사실은 흔들리지 않으려고 너무 곧게 세웠던 자세. 선희는 손에 든 편지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소리 없이 어깨가 흔들렸다. 그것을 보는 윤정분의 얼굴에서도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30년 동안 쌓아온 것이 조용히 허물어지는 것 같은 얼굴이었다. 선희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게 부어 있었다. 어머니,
이게 다 사실이에요. 그래. 윤정부는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다. 사실이야. 맞아. 부정하지 않겠다.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고, 감추고 싶지도 않았다. 선희는 눈물을 닦으며 통장을 내려다봤다. 31년치, 입금 내역이 빼곡한 통장, 아버지 이름이 적힌 통장. 이걸 어머니가 혼자 모아왔다는 것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왜요? 왜 그랬냐고? 네. 왜 이걸, 왜 이렇게 오래.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선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윤정부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았다가 다시 선희를 봤다. 그게 말을 시작하자니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30년이 지났으니까 그 말이 두 사람 사이에 잠시 놓였다. 30년. 그 세월이 얼마나 긴 것인지를 두 여자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알고 있었다. 편지는 모두 5장이었다. 각각 날짜가 달랐다. 첫 번째 편지는 31년 전 가을이었다. 선희가 성민과 결혼하기 2달 전에 쓴 것이었다. 마지막 편지는 몇 해 전이었다. 모두 붙여지지 않은 편지였다. 받는 사람이 세상에 없으니까 윤정부는 선희가 편지를 다 읽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읽히기를 기다렸다. 아니,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입을 열지 못했다. 선희가 먼저 말했다. 어머니, 제가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그래, 포목점 이야기예요. 윤정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야기는 30년도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윤정부는 젊은 시절 포목점을 했다. 결혼 전 22살부터였다. 천고르는 눈이 남달리 좋았고 손이 빨랐다. 치수를 재고 천을 잘라 파는 일이 잘 맞았다. 좁은 가게였지만 단골이 생기고 입소문이 나서 하루하루가 바빴다. 그때 그 포목점 건물의 주인이 이종만이었다. 이선희의 아버지였다. 이종만은 그 도시 이곳저곳에 작은 건물 몇 채를 갖고 철물점과 병행해서 임대업을 했다. 과묵하고 꼼꼼한 사람이었다. 세를 올리는 일이 없었고 건물에 뭔가 고칠 것이 생기면 직접 공구를 들고 내려왔다. 세입자들이 고마워하면 당연한 거지라고 짧게 말하고 올라갔다. 윤정부는 그 건물에서 3년을 지냈다. 그 3년 동안 이종만과 많은 말을 나눈 것은 아니었다. 한 달에 한 번 임대료를 낼 때 짧은 인사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윤정부는 그 사람이 눈에 밟혔다. 어린 딸 선희를 혼자 키우면서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담지 않는 사람. 아내가 아프다는 것을 동네가 다 알면서도 내색 없이 일하는 사람. 그 묵묵함이 윤정분의 마음을 건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이종만이 윤정분에게 부탁을 했다. 잠깐 빌려줄 수 있소? 이번 달 안에 다른 건물 계약금을 넣어야 하는데 은행 대출이 아직 처리가 안 됐어요. 다음 달에 꼭 갚겠소. 윤정부는 당시 가게를 운영하며 모아둔 돈을 거의 전부 내줬다. 증서도 없이, 영수증도 없이 그냥 믿고 줬다.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일이 생겼다. 박순봉이 나타났다. 지인 소개로 만난 남자였는데 처음 만난 자리에서 호감이 왔고 몇 달 만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다. 박순봉의 직장이 서울에 있어서 결혼을 하면 서울로 이사해야 했다. 종만 씨가 남긴 빚을 못 받고 이사하는 것이 걸렸습니다. 떠나기 전에 한 번은 말을 꺼내야지 싶었는데 떠나는 날이 돼서도 말을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못 갚는 건지 잊은 건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려는 건지도 몰랐어요. 말을 꺼내면 관계가 이상해질 것 같았고 이미 서울로 가는 마당에 굳이 문제를 만들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왔습니다. 윤정부는 서울에서 결혼하고 살면서 그 돈을 잊으려 했다.
잃어버린 셈 치자. 받지 못할 돈이었다 생각하자. 그렇게 몇 해가 지났다. 그런데 아들 성민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 윤정부는 이름 석 자에 굳어버렸다. 이선희, 충남 출신, 친정아버지는 이미 고인이고 철물점을 하셨다고 했다. 윤정부는 선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다. 과묵하고 표현이 없는 얼굴,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눈빛. 이종만의 딸이 맞았다. 선희 씨를 처음 봤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종만 씨, 당신 딸이 제 아들 곁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기뻐야 할지 두려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편지 속 이 대목에서 선희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윤정부는 선희 우는 모습을 보면서도 말을 보태지 않았다. 선희가 울 만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모르고 간 사이에 이런 인연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20년의 거리와 연결돼 있다는 것. 선희는 그것을 이제 알고 있었다. 윤정분이 말을 이었다. 선희 씨를 처음 보고 나서 나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선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 돈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당연하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잖아. 근데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어떻게 말해? 선희야, 사실 나 오래전에 내 아버지한테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어. 그게 여기 있어. 이걸 어떻게 꺼내? 이미 결혼 이야기가 나온 마당에 윤정분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타박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는 목소리였다. 자신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목소리였다. 선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서 통장을 만드셨구나. 결혼 전날 밤에 내 아버지 이름으로 그때 모아둔 것의 이자를 따져서 계산하고 못 갚은 세월만큼 더 쌓기로 했어. 그게 30년이 된 거예요. 그래, 30년이 됐어. 선희는 탁자 위에 통장을 내려다봤다. 30년. 매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기록이 통장 안에 빼곡히 남아 있었다. 어머니, 저한테 왜 거리를 두셨어요? 그게 이것 때문이었어요? 윤정부는 잠시 말이 없었다. 창밖을 보다가 다시 선희를 봤다. 내 얼굴을 보면 내 아버지가 보였어. 눈빛이 닮았거든.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더 힘들었어. 얼굴 볼 때마다 이 빛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있어. 선희의 눈이 다시 촉촉해졌다.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싫어한 게 아니야. 네, 알아요. 이제 알아요. 두 여자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20년 동안 그 거리를 만든 것이 나쁜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히려 그 반대였다는 것을. 선희는 그것이 슬프고 또 고맙고 또 이상했다. 어머니, 아버지 어떤 분이셨어요? 어머니 눈에는 윤정분이 잠시 과거를 더듬는 표정을 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 근데 손이 참 부지런했어. 뭔가 망가지면 꼭 직접 고쳤어. 그리고 세입자들한테 절대 짐을 안 줬어. 힘들어도 표현 안 하는 사람이었어.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그게 당신을 닮았어. 윤정분이 말했다. 그게 처음이었다. 20년 동안 윤정분이 며느리에게 직접 한 말 중에 가장 따뜻한 말이었다. 선희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두 손을 탁자 위에 올렸다. 잠시 후 윤정분이 천천히 손을 뻗어 선희의 손 위에 얹었다. 가볍게, 그러나 분명하게. 두 여자는 그 자세로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마당 감나무가 흔들렸다. 그 침묵은 20년 동안의 어떤 대화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윤정부는 손을 거두지 않았다. 며느리의 손이 자신의 손 아래에 있었다. 그것이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했다.
비밀을 말했기 때문일 수도 있었고, 드디어 선희와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일 수도 있었다. 30년 동안 혼자 들고 있던 것을 이제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선희는 그 손의 온기를 느꼈다. 시어머니의 손이 이렇게 거칠다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따뜻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20년 동안 곁에 있었는데 이 손을 잡은 것은 처음이었다. 오후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다. 통장이 그 빛 속에 놓여 있었다. 아버지 이름이 적힌 통장. 30년의 숫자들이 담긴 통장. 선희는 생각했다. 아버지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자신이 갚지 못한 빚을 이렇게 오래, 이렇게 정성스럽게 갚아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았을까? 아마 몰랐을 것이었다. 그냥 모르고 가셨을 것이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여기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30년의 기록이. 어머니, 선희가 말했다. 응, 아버지 목소리가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어릴 때 가셨고, 나중엔 말씀도 못 하셨으니까. 얼굴도 사진으로밖에 몰라요. 윤정분이 선희를 바라봤다. 아버지가 말 없으신 분이었지만 저는 그분 곁에 있으면 안심이 됐어요. 가게 문 닫고 들어오시면 우리 집이 꽉 차는 것 같았어요. 그게 전부였는데 말이 끊겼다. 선희는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꾹 눌렀다. 윤정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윤정분은 알 것 같았다. 3년 동안 그 건물에 있으면서 이종만이 돌아올 때 건물 전체가 달라지는 것 같았던 적이 있었으니까 잘 아는 사람이었어. 나는 겉으로는 몰랐어도 그 말이 두 여자 사이에 조용히 놓였다. 윤정분은 이종만을 알았다. 선희는 이종만의 딸이었다. 그 연결이 20년의 거리 너머에 있었다. 그날 두 여자는 저녁을 같이 먹었다. 선희가 돌아가겠다고 했다가 윤정분이 짧게 말했다. 밥 먹고 가. 거절하기 어려운 말이었다. 선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어머니 집 냉장고는 늘 반찬이 좀 있었다. 선희는 남은 반찬들을 꺼내 데우고 밥을 새로 지었다. 두 여자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20년 동안 수없이 이 탁자에 마주 앉았지만 오늘 같은 적은 없었다. 밥 먹으면서 말을 많이 나눈 것은 아니었다. 이 반찬은 언제 만들었냐? 파김치는 어떻게 담갔냐? 그런 평범한 말들이었다. 그런데 그 평범한 말들이 이전과 달랐다. 공기가 달랐다. 가시가 없었다. 조심하는 느낌이 없었다. 선희는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다. 이렇게 마주 앉아 있으면 되는 건데 20년 동안 이게 안 됐다는 게 이상했다. 설거지를 하면서 선희가 물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 생전에. 여기서 아버지는 시아버지 박순봉이었다. 윤정분이 잠시 손을 멈췄다가 답했다. 알았어. 성민이 선희 씨 데려왔을 때 그날 밤에 말했어. 뭐라고 하셨대요? 직접 말하라고 했어. 며느리한테. 그게 맞다고. 근데 못 하셨잖아요. 그래. 목소리에 낮게 무언가가 서렸다. 갈 때마다 선희 얼굴 보면 못 하겠더라. 이미 오래된 일이고 이 사람이 아버지도 없이 컸는데 거기다 이런 이야기까지 꺼내면 짐이 될 것 같았어. 선희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창밖을 바라봤다. 이미 어두워진 마당이었다. 아버지는 계속 말하라고 하셨어요? 한 번 더 얘기했지. 나이가 들수록 그런 거 숨기면 안 된다고. 내가 세상 뜨고 나면 아무도 모르게 된다고. 그래서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손잡고 약속했어. 꼭 전하겠다고. 선희한테 꼭 그 통장 줄 거라고. 선희는 수도꼭지를 잠갔다. 손에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수건을 짚지 않았다.
박순봉이 마지막 밤에 아내 손을 잡고 받은 약속이 그것이었다. 선희는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병원에 있었다. 임종 전날 밤 시어머니가 병상 옆에서 오래 있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몰랐다. 그냥 두 사람만의 마지막이겠거니 싶어서 밖에서 기다렸다. 그 안에서 이런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고 가셨구나. 선희가 말했다. 그래,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응. 선희는 손을 수건에 닦으며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았다. 윤정분도 나와서 맞은편에 앉았다. 방금 전까지 통장과 편지가 펼쳐져 있던 탁자는 선희가 정리해뒀다. 빈 탁자 위로 저녁 전등 빛이 내려왔다. 어머니, 선희가 말했다. 응, 저 20년 동안 어머니가 저를 왜 그렇게 대하시는지 몰랐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아니면 그냥 나를 싫어하시는 건가?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윤정부는 말이 없었다. 그게 이거였어요? 이게 있어서 가까이 못 오셨던 거예요? 오랜 침묵이 흘렀다. 선희야. 그것은 처음이었다. 20년 동안 윤정부는 며느리를 선희 씨 또는 그냥 너라고 불렀다. 이름을 직접 부른 것이 처음이었다. 선희가 눈을 들었다. 선희야,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선희는 눈물이 나왔다. 말없이,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윤정부는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다. 내 아버지 눈빛이 보이니까 가까이 가기가 어려웠어. 닮아서. 그때 생각이 나서. 내가 잘못한 게 생각이 나서. 그게 잘못이었어. 선희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지. 그 마음이 거기 있었잖아요. 통장에, 편지에. 그게 다 어머니 마음이잖아요. 윤정부는 창밖을 바라본 채 아무 말이 없었다. 감나무가 어둠 속에서도 거기 서 있었다. 두 여자는 그날 밤 오래 이야기했다. 윤정분이 이종만을 처음 본 날부터 세를 올리지 않겠다고 했던 날까지, 돈을 빌려줬던 날, 그리고 갚지 못한 채 서울로 떠나야 했던 날,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그 딸이 며느리로 왔던 날, 윤정분이 입을 열자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다. 20년을 혼자 삭혔던 것들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다. 밤이 깊었다. 선희가 돌아가야겠다고 일어섰을 때 시계는 11시를 넘기고 있었다. 성민에게는 미리 문자를 해뒀다. 어머니 집에서 늦겠다고. 성민은 알겠다고만 했다. 뭔가 있구나 싶었을 텐데 더 묻지 않았다. 선희가 코트를 입으면서 윤정분이 말했다. 추운데 조심해서 가. 평소에도 하던 말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말이 달랐다. 같은 말인데 담긴 것이 달랐다. 네, 어머니. 들어가세요. 선희가 대문을 나서다가 뒤를 돌아봤다. 윤정분이 마루 끝에 서서 선희가 나가는 것을 보고 있었다. 대문이 닫힐 때까지 거기 서 있었다. 선희는 골목을 걸으면서 눈물이 다시 났다. 아버지가 있던 자리, 윤정분이 알고 있던 아버지, 30년의 통장, 처음으로 들은 자신의 이름. 선희야, 미안하다. 그 말이 귓가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앞유리에 입김이 서렸다. 선희는 히터를 올리고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를 생각했다. 아버지, 알고 계셨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버지 이름으로 30년을 모아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버지는 모르고 가셨을 것이었다. 몰라도 괜찮았다. 여기 있으니까. 그 마음이 여기 남아 있으니까. 선희는 차를 출발시켰다.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백미러로 윤정분의 집을 봤다. 창에 불이 켜져 있었다. 어머니가 아직 거기 있었다. 선희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줬다. 이제 달라질 것 같았다. 달라져야 했다. 20년이 지났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윤정부는 선희가 나간 뒤 한참을 마루에 서 있었다.
골목 저 끝으로 선희의 차 미등이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그 뒤에도 조금 더. 밤바람이 마당을 건너왔다. 차가웠다. 그래도 발을 들이지 않았다. 50년 넘는 세월을 살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없었다. 가슴이 이렇게 공허하면서도 이상하게 가벼운 날이 30년 동안 혼자 들고 있던 것을 오늘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 세월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윤정부는 거실로 들어와 탁자 위에 앉았다. 선희가 정리해준 통장이 거기 있었다. 봉투 안에 편지와 함께 다시 접어 넣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선희가 써놓은 짧은 쪽지가 있었다. 선희는 갈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 쪽지를 남겨뒀다. 어머니, 내일 다시 올게요. 윤정부는 그 쪽지를 들고 오래 봤다. 내일 다시 온다고 했다. 오겠다는 말이 아니라 올게요. 라고 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다. 오겠다는 건 올 수도 있다는 말이고 올게요는 반드시 온다는 말이었다. 그 차이가 윤정부는 어쩐지 좋았다.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누웠다. 천장이 어두웠다. 오랜만에 어둠이 편했다. 아침이 되었다. 윤정부는 오랜만에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다. 창틈으로 겨울 햇살이 가늘게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봤다. 어젯밤 이야기가 아직 가슴 안에 있었다.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선희가 왔다. 오겠다고 했던 말대로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다. 꽃집 문을 열기 전에 들렀다고 했다. 손에는 작은 꽃 한 묶음이 들려 있었다. 흰 국화였다. 어머니, 가게 개업 때 남은 꽃이에요. 예뻐서 가져왔어요. 윤정부는 꽃을 받아들었다. 고마워, 선희야. 처음으로 꽃을 받으며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윤정부는 선희의 이름을 함께 불렀다. 선희가 잠깐 멈췄다가 웃었다. 소리 없이 눈가에만 웃음이 담긴 그런 웃음이었다. 윤정분도 표정이 조금 달라졌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것이 아주 조금 풀리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두 여자는 부엌에서 꽃병을 꺼내 국화를 함께 꽂았다. 사흘이 지났다. 그 사흘 동안 이선희는 혼자 많은 것을 생각했다. 꽃집에서 화분을 옮기면서도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도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도 20년의 거리가 결국 그 보자기 안에 있었다는 것. 그 거리가 차가움이나 거절이 아니라 오히려 과도한 미안함에서 온 것이었다는 것. 생각의 끝에 하나가 남았다. 성민에게 말해야 한다. 셋째 날 저녁, 성민이 퇴근하고 식사를 마친 뒤 선희는 거실로 남편을 불렀다. 성민은 뭔가 낌새를 챘는지 소파에 앉으면서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다. 어머니 집에서 이걸 찾았어요. 선희는 탁자 위에 통장과 편지를 내려놓았다. 성민은 통장을 집어들었다. 표지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눈살이 찌푸려졌다. 이종만? 이게 장인어른 이름 아니야? 읽어봐요. 편지도요. 성민은 편지를 폈다. 처음에는 빠르게 읽어 내려가다가 중간쯤부터 속도가 느려졌다. 손이 조금씩 느려졌다. 선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 읽은 성민이 탁자에 편지를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언제 찾은 거야? 사흘 전에. 어머니 대청소하다가. 엄마는 알아? 알아요. 그날 같이 얘기했어요. 성민은 등받이에 기대면서 눈을 감았다. 뭔가를 삼키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나는 몰랐어. 알아요. 진짜 한 번도 못 들었어. 엄마한테. 성민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낮아지면서 안에 뭔가가 생기는 것 같았다. 서운함이었다. 아들한테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 20년도 넘는 세월 동안 집 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는 것. 아버지는 알고 있었나 봐요.
선희가 말했다. 아버지가? 편지에 나와요.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렸고 아버지가 직접 말하라고 하셨대요. 근데 어머니가 못하셨대요. 성민은 눈을 뜨고 앞을 바라봤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병원에서 어머니가 오래 곁에 있었던 것이 떠올랐다. 자신은 복도에서 기다렸다. 그때 두 사람이 나눈 이야기가 이것이었다는 것을 지금 알았다. 아버지가 그걸 알면서 가셨구나. 성민의 목소리가 약간 젖어들었다. 어머니한테 꼭 전화라고 약속받고 가셨대요. 성민은 잠시 침묵했다. 선희도 말을 보태지 않았다. 성민이 충분히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했다. 엄마가 그런 걸 혼자 들고 있었구나. 성민이 말했다. 네, 당신한테 미안한 거잖아. 그 마음이 있었으면 나한테라도 말했어야지. 그 말에는 서운함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조차 입을 열지 못했다는 것. 그 과묵함이 어쩌면 상처였다. 선희가 성민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한테 가야 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괜찮다고. 그 말이 필요해요. 성민은 선희의 손을 내려다봤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내일.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 앉아서 이야기했다. 성민이 어린 시절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다. 윤정부는 표현이 없는 사람이었다. 잘했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직접 하지 않았다. 운동회에서 1등을 해도 그래라고 했고 상을 받아와도 두거라 라고만 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쌌다. 성민이 열이 날 때 밤새 물수건을 갈아줬다. 졸업식 날 뒤쪽에 서서 아무 말 없이 보고 있었다. 엄마는 몸으로 하는 사람이야. 말로는 안 하고. 성민이 말했다. 아버지도 그랬대요. 선희가 말했다. 누가? 제 아버지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로는 안 하는데 손이 참 부지런한 사람이었다고. 성민이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다. 그러면 우리 엄마랑 비슷한 사람이네. 장인어른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알아봤을 수도 있겠다. 그 사람을.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알아봤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했다. 윤정분이 이종만을 알아봤다는 것. 그리고 그 딸도 알아봤다는 것. 그런데 그 알아봄이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는 것으로 이어졌다는 것. 나쁜 사람이 없었는데. 성민이 말했다. 그러게요. 전부 다 너무 과묵했던 거야. 다들 혼자 들고 있었던 거야. 그 말이 두 사람 사이에 오래 남았다. 나쁜 사람이 없었던 이야기. 서로를 아끼면서도 표현을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20년이 걸린 이야기. 창밖으로 겨울 밤이 고요했다. 선희와 성민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말이 없어도 됐다. 이미 필요한 것은 충분히 나눴으니까. 내일 같이 가자. 성민이 다시 말했다. 네, 엄마한테 가자. 같이. 선희는 침실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베란다에 나갔다. 겨울밤 바람이 차가웠다. 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다. 선희는 그 별을 보면서 아버지를 생각했다.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도 몰랐을 거고, 저도 몰랐는데,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 여전히 슬펐다. 하지만 오늘 윤정분에게서 들었다. 말이 없지만 손이 부지런한 사람이었다고. 세입자들한테 짐을 주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니,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가졌다. 이제 가졌다. 없었던 아버지 이야기를 하나 더 가졌다. 선희는 베란다 문을 닫고 들어왔다. 성민이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은 감지 않고 천장을 보고 있었다. 선희가 들어오는 것을 눈치채고 말했다. 엄마가 힘들었겠다. 20년 동안. 그랬겠죠. 당신도 힘들었겠다.
이유도 모르고 그랬어요. 성민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미안해. 뭐가요? 진작에 알아챘어야 했는데 두 사람 사이가 왜 그런지 내가 중간에서 더 잘했어야 했는데. 선희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성민 씨 나쁜 사람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 성민 씨도 포함이에요. 나쁜 사람 없어요. 성민이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 뒤 선희 손을 찾아서 가만히 잡았다. 선희는 그 손을 꼭 쥐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그대로 있었다. 내일 같이 가기로 했다. 그 생각이 두 사람 모두의 가슴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꽃집 직원에게 가게를 맡겼다. 오늘은 꽃 말고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성민은 학교에 반차를 냈다. 둘 다 뭔가를 하기로 한 아침에 서두르지 않고 준비했다. 선희가 과일을 깎아서 담았다. 뭔가 손에 들고 가야 할 것 같아서였다. 성민은 넥타이를 매다가 그냥 풀었다.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었다. 차를 타고 어머니 집으로 가는 길에 두 사람은 말이 별로 없었다. 성민이 운전하면서 한 번 말했다.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까? 내일 온다고 했으니까요. 내가 간다는 건 말 안 했잖아. 어머니가 모르는 건 아닐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말했을 거라는 건 아시겠죠? 성민은 핸들을 잡은 채 잠시 생각했다. 긴장된다. 저도요.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다가 피식 웃었다. 가볍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무겁지도 않은 웃음이었다. 서로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한 웃음이었다. 차가 골목으로 들어섰다. 감나무가 보였다. 가지가 앙상한 겨울 감나무였지만 거기 서 있었다. 대문을 밀자 마당이 보였다. 윤정분이 마당에 있었다. 낙엽을 쓸고 있었다. 두 사람이 들어서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성민을 보자 빗자루를 멈췄다. 아들이 평일 낮에 이 시간에 온 것이 처음이었다. 왔어. 윤정분이 말했다. 성민을 향해 한 말이었지만 선희도 포함이었다. 어머니. 성민이 대답했다. 셋 다 잠깐 마당에서 서로를 바라봤다.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서로 찾는 것 같은 잠깐이었다. 그러다 윤정분이 먼저 말했다. 들어와. 차 끓일게. 그것으로 시작됐다. 셋이 거실에 앉았다. 윤정분이 보리차를 끓여서 머그잔에 따라 내려놓았다. 잔이 3개였다. 손이 조금 떨렸는데 알아채지 못한 척했다. 성민은 그 잔을 받아들고 탁자 위를 바라봤다. 이선희는 성민 옆에 앉아서 조용히 기다렸다. 거실 한쪽 벽시계가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창밖으로 마당에 감나무가 보였다. 잎이 다 떨어진 가지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았다가 날아갔다. 그 작은 움직임마저 거실 안의 정적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다. 윤정부는 자기 잔을 들고 소파 끝에 앉았다. 평소라면 부엌일을 더 챙겼을 텐데 오늘은 가만히 앉아 있었다. 더 미룰 일이 없었다. 미뤄둘 것이 없는 자리였다. 어머니. 성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응. 선희한테 다 들었어요. 윤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이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이제 숨길 필요가 없었다. 저한테는 왜 말 안 하셨어요? 그것은 따지는 말이 아니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다. 그 안에 서운함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어머니가 걱정됐다는 것도 있었다. 성민은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며 말하고 있었다. 말하기 어려웠어. 어머니, 저는 아들이잖아요. 알아. 아들한테는 말할 수 있었잖아요. 윤정부는 잠시 찻잔을 내려다봤다. 선희 앞에서 뭔가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내가 난처해질 것 같았어. 알고도 모른 척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내가 힘드니까. 성민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어머니, 나름의 이유였다.
아들이 곤란해질까봐. 그 마음이 20년 동안 아들에게도 입을 닫게 했다는 것. 성민은 그것을 이해했다. 이해했는데도 뭔가 코끝이 찌릿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잖아요. 아버지는 내 남편이야. 저는 아들이고요. 아들이라서 더 말하기 어려웠어. 성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눈가가 약간 붉어졌다. 선희가 옆에서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거실에 또렷하게 들렸다. 그 침묵 속에서 윤정분이 다시 말했다. 성민아. 성민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가 직접 이름을 부르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었다. 늘 짧게 야라고 부르거나 그냥 말을 시작하는 쪽이었다. 미안하다. 성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손으로 재빨리 닦았지만 이미 선희가 봤고 윤정분도 봤다. 어머니한테 우는 것이 어릴 때 이후로는 없었다. 어른이 되고 나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날에도 성민은 어머니 앞에서 울지 않았다. 누가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장례식장에서도 성민은 상주로서 손님을 맞고 절을 하느라 바빴다. 정작 슬퍼할 시간조차 자신에게 주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은 눈물이 먼저 나왔다. 괜찮아요. 어머니. 성민이 말했다. 목소리가 젖어 있었다. 괜찮지 않아도 돼. 선희가 옆에서 말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선희를 봤다. 성민 씨도 힘들었던 거 맞아요. 20년 동안 두 사람 사이에서 괜찮다고 서두를 필요 없어요. 윤정분도 선희도 성민도 잠시 말이 없었다. 거실에 조용한 오전 햇살이 들어왔다. 세 사람이 처음으로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같은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성민이 어머니 옆으로 자리를 옮겼다. 처음에는 거리를 두고 앉았다가 조금 더 가까이. 윤정부는 아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않았다. 성민이 어머니 손을 잡았다. 윤정부는 손을 거두지 않았다. 아들의 손이 컸다. 체육교사로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며 운동을 한 손이었다. 그 손 안에 자신의 손이 조용히 들어가 있었다. 엄마, 아버지 보고 싶어요? 오래 입을 다물던 성민이 물었다. 그래, 나도요. 윤정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아버지가 마지막 밤에 그랬어. 성민이한테는 너무 짐 지우지 말라고. 며느리한테 직접 전하라고 하면서도 너한테는 천천히 말해도 된다고 했어. 내가 받아들일 시간이 있어야 한다면서. 성민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궜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셨구나. 늘 그랬지. 너 힘들까봐, 너 짐질까봐. 그게 아버지였어. 성민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이번엔 닦으려 하지 않았다. 그냥 흐르게 두었다. 세 사람은 그 방 안에서 한동안 함께 있었다. 차가 식었다. 햇살이 조금씩 이동했다. 윤정분이 남편 박순봉 이야기를 꺼냈다. 신혼시절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하기까지의 이야기였다. 성민이 어릴 때 이야기를 했다. 운동회에서 늦게 와서 미안하다며 사온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 있었던 이야기. 선희가 이종만에 대해 몇 가지를 물었다. 어떤 음식을 좋아했는지, 목소리 톤이 어땠는지. 윤정분이 기억나는 대로 대답했다. 성민이 웃었다. 처음으로 이 방에서 이렇게 셋이 함께 웃었다. 어머니, 점심 안 드셨죠? 선희가 일어서며 말했다. 국수라도 삶을까요? 그래, 그러자. 세 사람은 부엌으로 자리를 옮겼다. 선희가 물을 올리는 동안 성민이 양념장을 만들었다. 윤정부는 식탁에 앉아 그릇을 꺼내놓았다. 평범한 점심 준비였는데 그 평범함이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다. 숨기는 것이 없는 평범함이었다. 물이 끓는 동안 성민이 냉장고를 열어봤다. 엄마, 여기 반찬 종류가 많네. 누가 와서 채워주는 거예요? 선희가 자주 왔어요? 20년 동안 안 걸은 적이 별로 없지. 성민은 그 말에 잠시 손을 멈췄다.
자신이 모르고 지나친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아내가 어머니에게 드린 정성을 정작 가까이서 보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렇게 자주 왔는지 내가 알 일은 아니었지. 알면 또 미안해할까봐 말 안 했어. 선희가 국수를 면기에 나눠 담으며 끼어들었다.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들르는 거였어요. 별거 아닌 게 20년이면 큰 거야. 윤정분이 말했다. 짧지만 단단한 한마디였다. 선희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다.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다른 감정이었다. 인정받았다는 그 마음이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국수를 먹었다. 윤정분이 김치를 잘게 잘라 면 위에 올려주었다. 평소라면 며느리가 알아서 챙기던 일을 오늘은 시어머니가 먼저 했다. 그 작은 동작 하나가 선희에게는 크게 다가왔다. 맛있어요, 어머니. 선희가 말했다. 내가 끓인 거잖아. 그래도 어머니 손이 들어갔으니까요. 윤정분이 옅게 웃었다. 보기 드문 웃음이었다. 성민이 그 모습을 보며 젓가락을 멈췄다. 어머니의 웃는 얼굴을 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적어도 아버지가 떠난 뒤로는 처음이었다. 식사가 끝난 뒤 셋은 잠시 더 앉아 있었다. 누구도 먼저 일어나자고 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마당을 비스듬히 가로질렀다. 감나무 가지에 앉았던 까치가 다시 날아왔다가 또 날아갔다. 엄마, 우리 자주 올게요. 성민이 말했다. 바쁜데 뭘. 바빠도 와야지. 이제 알았는데 안 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윤정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 끄덕임 안에 담겨 있었다. 선희가 그릇을 정리하려고 일어서자 윤정분이 손을 저었다. 나도. 오늘은 내가 치울게. 어머니가요? 손님처럼 앉아 있어. 오늘은 그래도 돼. 선희는 그 말에 다시 자리에 앉았다. 손님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에서 자신이 며느리이면서도 동시에 귀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기분이었다. 성민이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엄마도 변하셨네요. 안 변했어. 그냥 이제 말을 하는 거지. 그 말에 세 사람이 동시에 웃었다. 거실 창으로 들어오던 오후 햇살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다. 시간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오래된 집에 오전 햇빛이 따뜻하게 들어왔다. 며칠 뒤 선희는 혼자 다시 어머니 집을 찾았다. 꽃집 일을 일찍 마치고 들렀다. 손에는 통장이 든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날 이후 통장은 선희가 집에 가져가 있었다. 윤정분이 그러라고 했다. 이제 내 것이니까 내가 갖고 있어. 그 말에 선희는 한동안 그 봉투를 책상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고 자주 꺼내보지 않았다. 꺼내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날은 달랐다. 선희는 그 통장을 다시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 윤정분이 있었다. 작은 평상에 앉아서 낡은 조끼 하나를 깁고 있었다. 시아버지 박순봉이 즐겨 입던 카키색 조끼였다. 단추 하나가 떨어진 채 오랫동안 장롱 속에 있던 것을 윤정분이 요즘 들어 다시 꺼내 손보고 있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단추 달아. 버리기 아까워서. 선희가 평상에 같이 앉았다. 윤정분의 손끝에서 바늘이 천천히 움직였다. 손이 떨렸지만 그 떨림에도 바늘은 정확하게 천을 통과했다. 어머니, 이거요. 선희가 봉투를 내밀었다. 윤정분이 바늘을 멈추고 봉투를 봤다. 왜 다시 가져왔어? 생각해봤는데 이건 어머니가 갖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아니야. 그건 내 거야. 내 아버지 이름으로 된 거잖아. 그러니까요. 아버지 이름으로 된 거니까 아버지를 가장 오래 생각한 분이 갖고 계세요. 윤정부는 바늘을 천에 꽂아두고 봉투를 받았다.
손에 쥔 채 한동안 말이 없었다. 선이야. 네. 이거 받으면 내가 짐을 더는 게 아니라 짐을 또 지는 거야. 알아? 선이는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헤아렸다. 통장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일이 아니었다. 그 안에 세월과 마음을 계속 짊어지는 일이었다. 그래도 어머니가 가지고 계세요. 저는 어머니가 그걸 갖고 계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윤정부는 봉투를 무릎 위에 놓았다. 손으로 가만히 쓸어내렸다. 그럼 이걸로 뭘 해야 하나? 아직 모르시겠어요? 몰라. 30년 동안 모으기만 했지. 쓸 생각은 안 해봤어. 두 여자는 잠시 마당을 바라봤다. 감나무 가지에 마른 잎 몇 개가 아직 매달려 있었다. 바람이 불자 잎 하나가 천천히 떨어졌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한 거 아니니까. 그래. 윤정분이 다시 바늘을 들었다. 선희는 그 옆에 앉아서 실타래를 풀어 정리해 줬다. 두 사람의 손이 같은 천 위에서 가끔 닿았다. 어머니. 응. 저 부탁이 있어요. 윤정분이 바늘을 멈추고 선희를 봤다. 앞으로 저한테 잘해주세요. 그 말에 윤정분의 손이 잠시 흔들렸다. 잘 못해준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마음 한 자락은 늘 멀리 두고 계셨잖아요. 이제 그러지 마세요. 가까이 두세요. 윤정부는 바늘을 내려놓았다. 선희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래, 그러자. 약속이에요. 약속. 두 여자는 그 약속을 손끝으로 나눴다. 말보다 손이 더 많은 것을 전했다. 윤정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아버지 얘기 더 해줄까? 선희의 눈이 커졌다. 해주세요. 그 사람 겨울에도 늘 새벽같이 가게 문을 열었어. 손님이 없어도 문을 열어놨어. 누가 지나가다 추우면 들어와 몸 녹이고 가라고.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 분이셨구나. 한 번은 내가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 장사가 안 돼서. 그 사람이 깎아주면서 그러더라. 힘들 때 도와야 사람이지 하고. 그 한마디가 오래 남았어. 선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차올랐다. 자신이 몰랐던 아버지의 모습이 한 조각씩 채워지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고마울 거 없어. 진작에 해줬어야 할 얘기야. 선희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진작에 해줬어야 할 얘기가 30년 동안 묻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제야 조금씩 풀려나오고 있다는 것.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는 것도 함께 느껴졌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마당에 그늘이 길게 늘어졌다. 두 여자는 평상에 나란히 앉아 한동안 더 이야기를 나눴다. 조끼의 단추가 다 달릴 때까지, 실타래가 다 정리될 때까지. 선희가 돌아갈 채비를 하며 일어섰다. 다음엔 성민 씨랑 같이 올게요. 그래, 오너라. 통장은 어머니가 갖고 계세요. 결정하실 때까지. 윤정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가슴에 안았다. 그 봉투의 무게가 이제는 전과 다르게 느껴졌다. 혼자 들던 무게에서 둘이 나눠 든 무게로. 선희가 일어서다 다시 평상에 앉았다. 어머니, 하나만 더 여쭤봐도 돼요? 뭔데? 왜 그동안 한 번도 그 돈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셨어요? 형편이 어려우셨던 적도 있었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윤정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었으니까.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남의 것을 쓸 수는 없잖아. 그래도 명의는 어머니가 만드신 거잖아요. 명의는 내가 만들었어도 마음은 처음부터 내 아버지 거였어. 그러니까 손댈 수가 없었어. 한 번 손대면 그게 더는 빚을 갚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돈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됐어. 선희는 그 말의 무게를 가만히 느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마음이라는 것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빚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이었어. 그게 최소한이라고 하기엔 너무 길었어요. 윤정분이 옅게 웃었다. 길었나? 나는 그냥 하루하루 했을 뿐인데 모아놓고 보니 30년이 됐더라.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마당에 그늘이 길게 늘어졌다. 두 여자는 평상에 나란히 앉아 한동안 더 이야기를 나눴다. 조끼의 단추가 다 달릴 때까지, 실타래가 다 정리될 때까지. 이제 가야겠어요. 선희가 다시 일어섰다. 그래, 다음엔 성민 씨랑 같이 와. 네, 어머니. 통장은 갖고 계세요. 결정하실 때까지. 대문 밖으로 선희를 배웅하며 윤정분이 말했다. 조심해서 가. 네, 어머니. 선희가 골목을 걸어가는 동안 윤정분은 그 자리에 서서 오래 지켜봤다. 겨울해가 골목 끝으로 천천히 저물고 있었다. 집으로 들어와 윤정분은 다시 평상 끝에 앉았다. 손에 든 봉투를 무릎 위에 펼쳐놓고 통장을 꺼냈다. 표지에 적힌 이름을 손끝으로 천천히 짚었다. 이종만, 이걸로 뭘 하면 좋겠소. 윤정분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대답이 올 리 없었지만 그 질문을 입 밖으로 내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평상에 앉아있던 자리, 그릇을 씻던 부엌, 화장대 앞. 윤정분은 집 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 질문을 곱씹었다. 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30년 동안 모으는 일에는 익숙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흘려보낼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날 밤 윤정분은 오랫동안 통장을 손에 쥐고 앉아 있었다.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 답을 찾는 일이 무겁지만은 않았다. 윤정분은 통장을 다시 봉투에 넣고 봉투를 안방 화장대 위에 올려두었다. 더는 장롱 깊은 곳에 숨길 필요가 없었다. 화장대 위에 매일 눈에 보이는 자리에 두기로 했다. 이제는 숨길 것이 아니라 바라볼 것이었다. 창밖으로 겨울 달이 떠올랐다. 마당의 감나무 가지 사이로 달빛이 가늘게 비쳤다. 윤정분은 그 빛을 잠시 바라보다가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다. 30년 만에 마음이 가벼운 밤이었다. 해가 바뀌었다. 새해 첫날 성민과 선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윤정분의 집을 찾았다. 떡국을 끓이고 세배를 했다. 윤정분이 세뱃돈을 주면서 아이들에게 한마디씩 했다. 큰손녀에게는 공부 욕심내지 말고 건강하게 커라. 작은 손자에게는 할머니 보러 자주 와라 하고 평소라면 짧게 잘 자라라. 한마디로 끝났을 세배였는데 올해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른 말을 건넸다. 선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이 쌓여서 큰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설날 점심을 먹고 난 뒤 윤정분이 선희를 따로 불렀다. 생각났어. 뭐가요? 그 통장. 어떻게 할지. 선희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내 아버지 고향이 어디였지? 충남 그 작은 마을이요. 아버지가 거기서 나고 자라셨다고 했어요. 그 마을에 경로당이 있을 거야. 거기 형편이 어떤지 알아볼 수 있을까? 선희는 잠시 생각했다.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아버지 먼 친척이 한 분 아직 사세요. 연락은 끊겼지만 그럼 거기로 가자. 경로당에요? 그래. 내 아버지가 나고 자란 곳에 내 아버지 이름으로 뭔가를 남기자. 마을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선희는 그 말을 듣고 눈이 뜨거워졌다. 왜 그 생각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평생 남한테 베풀던 사람이었다고 했잖아. 세입자 짐 안 지우고 가게 문 열어놓고 그 마음을 어디다 흘려보내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났던 곳으로 돌아가는 게 맞겠다 싶었어. 통장 명의는 어떻게 해요? 이종만 기념이라고 하면 어떨까? 작게라도. 선희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눈물이 차올라서였다.
아버지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됐다. 며칠 뒤 선희는 충남으로 내려가서 아버지의 먼 친척을 만났다. 마을 이장도 함께였다. 경로당 건물이 오래되어 보일러가 자주 고장났고 지붕도 손볼대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선희는 그 자리에서 통장의 사정을 짧게 설명했다. 자세한 사연을 다 풀어놓지는 않았다. 그저 아버지를 기리는 마음으로 작은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장은 놀라면서도 고마워했다. 이종만 씨 따님이시구나. 그 어르신 이야기는 어릴 때 들은 적 있어요. 인심 좋으셨다고. 선희는 그 말에 또 한 번 눈물이 났다. 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직 마을에 있다는 것이. 집으로 돌아온 선희는 윤정분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다. 어머니, 마을 분들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 네, 인심 좋으셨다고. 윤정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맞아. 그런 사람이었어. 보일러 수리와 지붕 보수에 드는 비용을 계산해보니 통장의 절반 정도가 적당했다. 윤정부는 나머지 절반은 선희 앞으로 따로 남겨두자고 했다. 이건 내 거니까. 절반은 마을에 보내고 절반은 내가 갖고 있어. 내 아버지가 너한테 남긴 거라고 생각하고. 선희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윤정분의 뜻이 분명했다. 이러는 게 내가 마음 편한 길이야. 받아줘. 선희는 결국 받기로 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마울 거 없어. 이게 맞는 일이야. 윤정부는 봉투에서 통장을 꺼내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정리했다. 은행에 다녀와서 새 통장을 만들었다. 하나는 경로당 보수 비용으로, 하나는 선희 앞으로. 그 작업을 하면서 윤정분의 손끝이 어느 때보다 차분했다. 30년 동안 돈을 모으던 손과는 다른 손이었다. 이제는 흘려보내는 손이었다. 2월 초 경로당 보수 공사가 시작됐다. 선희는 공사가 끝나는 날 직접 마을에 내려가 보기로 했다. 윤정분도 함께 가겠다고 했다. 어머니가 가시겠다고요? 그래, 나도 한번 가봐야지. 그 사람이 잘한 곳을. 성민이 운전을 맡았다. 차 안에서 윤정부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지나가는 마을, 들판, 멀리 보이는 산, 그 모든 것에 한마디씩 보탰다. 마을에 도착하자 이장과 어르신 몇 분이 나와 있었다. 새로 단 보일러와 지붕을 보여주며 고마움을 전했다. 어르신 한 분이 윤정분의 손을 잡고 거듭 인사했다. 덕분에 올겨울 따뜻하게 났습니다. 작년까지는 보일러가 자꾸 꺼져서 다들 두꺼운 옷 입고 모였는데 이제는 걱정이 없어요. 윤정분이 그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숙였다.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이종만 씨 마음이 한 일이지요. 이장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종만 씨가 어떤 분이셨는지 어르신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이 또 계세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든이 다 된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린 시절 이종만이 동네에서 제일 손이 빠르고 부지런했다는 것. 명절이면 동네 어른들 집을 돌며 땔감을 패주고 다녔다는 것. 그 이야기를 들으며 선희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다. 윤정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천천히 다가가 경로당 마루에 손을 얹었다. 여기가 그 사람이 뛰어놀던 곳이구나. 윤정분이 작게 말했다. 선희가 그 옆에 섰다. 그러게요. 좋은 곳이네. 두 여자는 한동안 그 마루에 나란히 서 있었다. 멀리 보이는 들판 위로 늦은 오후 햇살이 길게 깔렸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다. 성민이 다가와 두 사람 곁에 섰다. 엄마, 여기까지 와보니까 어때요? 윤정부는 잠시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다. 마음이 놓여. 30년 만에 처음으로. 왜요? 그 사람한테 진 빚을 그 사람이 자란 땅에 갚은 거니까 이제야 제대로 갚은 것 같아.
선희는 그 말을 들으며 손으로 입을 가렸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윤정부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해가 저물어가는 들판 위로 붉은 빛이 번지고 있었다. 윤정분의 옆 얼굴에도 그 빛이 가만히 내려앉았다. 선희야. 네, 고맙다. 이렇게 갈 수 있게 해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마음 써주셔서. 차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성민이 라디오를 켰다. 잔잔한 노래가 흘러나왔다. 아무도 끄자고 하지 않았다. 그 노래가 차 안의 공기를 부드럽게 채웠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다. 윤정분이 차에서 내리며 마당을 바라봤다. 감나무 가지 끝에 아주 작은 움이 맺혀 있는 것이 어슴푸레 보였다. 봄이 오려나 보다. 윤정분이 말했다. 선희도 그 가지를 바라봤다. 그러게요. 곧 오겠어요. 세 사람은 그 자리에 잠시 더 서 있었다. 겨울의 끝과 봄의 시작이 그 마당 안에서 조용히 겹쳐지고 있었다. 성민이 마당의 움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신기하네요. 이렇게 작은 게 봄이 되면 그렇게 커지는 게 매년 그랬어. 내 아버지가 심은 나무니까. 윤정분이 말했다. 성민은 그 말에 새삼 나무를 다시 바라봤다. 20년 넘게 마당에 서 있던 나무를 그제서야 제대로 보는 기분이었다. 아버지가 심으셨구나, 이 나무. 그래, 결혼하고 이 집에 들어온 첫 해에 심었어. 작은 묘목이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자랐지. 세 사람은 어둠이 내리는 마당에서 나무를 바라보며 한동안 더 서 있었다. 추웠지만 누구도 먼저 들어가자고 하지 않았다. 봄이 왔다. 마당의 감나무에 새잎이 돋았다. 작고 연한 초록 잎이 가지마다 돋아나면서 한 해 동안 앙상했던 나무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윤정부는 아침마다 마당에 나가 그 잎을 살펴보는 것이 일과가 됐다. 잎이 하루하루 자라는 것을 보는 일이 새로운 즐거움이었다. 3월 둘째 주 토요일, 선희와 성민, 두 아이가 윤정분의 집을 찾았다. 이제는 정해진 일이었다. 매주 토요일 오전, 가족이 함께 모이는 날. 처음에는 선희가 먼저 제안했고 윤정분이 받아들였다. 몇 주가 지나자 그것은 누가 정한 약속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흐름이 됐다. 할머니. 손녀가 마당으로 뛰어들어왔다. 윤정분이 평상에서 일어나 손을 벌렸다. 손녀가 그 품에 안겼다. 할머니, 이거 봐요. 학교에서 그렸어요. 손녀가 그림 한 장을 내밀었다. 가족이 함께 있는 그림이었다. 할머니, 아빠, 엄마, 손녀, 동생, 그리고 한쪽에 나무 한 그루. 이게 우리 감나무니? 네, 우리 집에서 제일 큰 나무니까요. 윤정부는 그 그림을 받아들고 한동안 들여다봤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이거 어디 둘까? 할머니 방에 붙여주세요. 윤정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그림은 안방 화장대 옆 벽에 붙었다. 통장이 놓였던 그 자리 가까이였다. 선희가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윤정부는 평상에 앉아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손자가 마당에 흙을 만지며 놀고 있었다. 할머니, 이 나무는 누가 심었어요? 손자가 물었다. 윤정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가 심으셨어. 그런데 그 전에 더 먼저 알아야 할 사람이 있어. 누구요? 내 외할아버지. 엄마의 아버지. 손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윤정분을 바라봤다. 외할아버지요? 본 적이 없는데. 그래, 본 적이 없을 거야.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할머니는 그분을 알았어. 아주 좋은 분이셨어. 윤정부는 이종만에 대한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기 시작했다. 손이 부지런했던 사람, 세입자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던 사람,
추운 날에도 가게 문을 열어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들이던 사람. 어렵게 살았지만 마음은 넉넉했던 사람. 손자는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다. 외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기셨어요? 윤정부는 잠시 기억을 더듬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 그런데 목소리는 부드러웠어. 큰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분이었어. 엄마 닮았어요? 눈빛이 닮았어. 가만히 보면 똑같아. 손자는 그 말을 듣고 부엌 쪽을 돌아봤다. 선희가 반찬을 나르고 있었다. 손자는 그 눈을 가만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 닮았나 봐요. 윤정부는 그 모습을 보며 작게 웃었다. 그분이 나무도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셨을 거야. 나무 그늘에서 사람들 쉬게 해주는 걸 좋아하는 분이셨거든. 그럼 이 나무, 외할아버지 나무라고 해도 돼요? 윤정부는 그 말에 잠시 멈췄다가 웃었다. 그래, 그렇게 부르자.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선희가 눈물을 닦았다. 손에 묻은 물기를 앞치마에 닦고 마당으로 나왔다. 어머니, 점심 다 됐어요. 그래, 가자. 5사람이 마당 한가운데 평상에 둘러앉아 점심을 먹었다. 봄나물을 무친 반찬과 된장국, 갓 지은 밥이었다.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숟가락 부딪는 소리, 가끔 웃음소리가 마당을 채웠다. 윤정분이 손녀의 밥그릇에 나물을 더 얹어줬다. 많이 먹어. 봄에는 나물을 먹어야 기운이 나. 할머니, 이 나물 이름이 뭐예요? 냉이야. 마당 구석에서 캤어. 할머니가 캐셨어요? 그래. 매년 이맘때면 마당에 냉이가 올라와. 내 할아버지가 좋아하던 거야. 손녀는 그 말을 듣고 나물을 한 숟가락 더 떴다. 맛있어요. 할아버지도 좋아하셨던 거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윤정부는 그 말에 잠시 숨을 멈췄다가 천천히 웃었다. 손녀의 말 속에 담긴 마음이 따뜻했다. 식사를 마친 뒤 성민이 윤정분 옆에 앉았다. 엄마, 요즘 표정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래? 네. 예전엔 늘 뭔가 참고 계신 얼굴이었는데 요즘은 편안해 보여요. 윤정부는 그 말을 듣고 마당을 둘러봤다. 감나무, 평상, 손주들, 며느리, 아들,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있었다. 참던 게 많았지. 이제는 다 내려놨으니까 잘하셨어요.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됐으니까. 윤정부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는 말, 그 말이 정확했다. 오후가 되자 아이들은 마당에서 공놀이를 했다. 선희는 평상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윤정분이 그 옆에 앉았다. 선희야. 네, 고맙다. 뭐가요? 20년 전에 우리 집에 와줘서, 그리고 이번에 그걸 찾아내줘서 둘 다 고맙다. 선희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저도 고마워요. 어머니가 그 마음을 그렇게 오래 지켜주셔서. 두 여자는 마당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봄바람 사이로 퍼졌다. 감나무 잎이 햇살에 반짝였다. 윤정부는 문득 생각했다. 인연이라는 것이 꼭 가까이 있어야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30년 전 헤어진 사람과의 인연이 며느리를 통해 다시 이어졌다. 멀리 떨어져 있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닿을 곳에 닿았다. 그것은 돈으로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었을지도 몰랐다. 그저 마음으로 지켜온 약속이었고 그 약속이 30년을 건너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닿은 것이었다. 윤정부는 그 사실을 이제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어머니, 내년에는 감 많이 따서 마을에 나눠드려요. 선희가 말했다. 그러자 너도 옆에서 거들어. 네, 두 사람은 그렇게 작은 약속을 하나 더 만들었다.
손녀가 평상으로 뛰어와 윤정분의 무릎에 앉았다. 할머니, 다음 주에도 올 거예요. 그래, 오너라. 그 다음 주에도요. 매주 와도 돼. 손녀가 활짝 웃었다. 윤정부는 그 작은 몸을 가만히 안았다. 품 안에 들어온 무게가 따뜻했다. 이런 따뜻함을 20년 동안 스스로 밀어내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는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해가 천천히 기울었다. 마당의 감나무 그늘이 길게 늘어졌다. 5사람의 웃음소리가 그 그늘 아래 오래 머물렀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30년의 침묵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자리였다. 감나무는 해마다 그 자리에서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었다. 그 아래 모인 가족도 해마다 더 가까워질 것이었다. 윤정부는 그렇게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더 이상 혼자 짊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마당 한쪽에서 아이들이 다시 공을 차며 뛰어다녔다. 선희는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마당, 평상, 감나무, 그리고 그 아래 모인 가족. 나중에 이 사진을 보면 오늘이 어떤 날이었는지 분명히 기억할 것 같았다. 어머니, 같이 찍어요. 선희가 윤정분 옆에 앉으며 말했다. 성민도 다가와 어머니 뒤에 섰다. 아이들도 뛰어와 끼어들었다. 5사람이 감나무를 배경으로 나란히 섰다. 하나, 둘, 셋. 선희가 셔터를 눌렀다. 사진 속에서 윤정부는 웃고 있었다. 입꼬리를 살짝 올린 크지 않은 웃음이었지만 그것은 분명한 웃음이었다. 오랫동안 짓지 않았던 표정이 그 사진 안에 담겼다. 봄바람이 마당을 가만히 지나갔다. 감나무 잎이 살랑였다. 그 아래 5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